예,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프레시지의 대표이사 정준규입니다. 앞에서 거시어인 관점에서 국가와 인류의 발전을 위해 사업을 하시는 그린렉스 대표님도 계시고, 발표를 너무 잘해주신 인터뷰를 하셨다는 대표님이, 본부장님께서 계속 좀 부담이 되는데, 제가 말은 요리로부터 세상이 자유로우시다 이렇게 썼지만, 그냥 저는 초보 창업가입니다. 2016년에 창업을 해서 이제 딱 5년 차 되는 창업가고, 그래서 오늘 청자분들께서 제가 정확히 인포는 잘 모르겠어요.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스타트업에 취직을 하시려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업계 관계자분들도 있을 건데,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엔 제가 제일 잘 아는 건 저희 회사 아니겠습니까? 저희 프레시지가 어떤 인더스트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시장을 분석하고 있고, 또 지난 5년간 저는 사업을 하면서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이제 주신 30분 동안 열심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다가 이 배민마켓에서 저희 제품을 한번 시켜봤어요. 이 밀키트라는 제품이고, 혹시 밀키트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밀키트가 뭐냐면, 그 밀키트의 모토는 라면만큼의 간편함으로 집밥의 신선함을 전달하겠다라는 모토하에서 제가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라면도 끓일 때 보시면 냄비에 물을 붓고 물 끓이고 면 넣고 스푼 넣고 정도 하면 한 3, 4 정도 단계 스텝에 1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저희는 이게 식료품이 다 팩포장이나 소스가 같이 들어있어서 집에서 칼과 도마를 없애고 딱 3, 4 정도 단계 스텝에 라면 스프를 까듯이 팩을 까서 넣으면 이런 순두부찌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스테이크 같은 요리가 나오는 신선 가정 간편식을 밀키트라고 칭합니다. 저희는 그 밀키트로 사업을 시작을 해서 최근에 사업 확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생긴 저희 기업의 미션은 집에서 먹는 방법을 3가지로 구분해 보면 해먹는 거나 아니면 냉장고에서 꺼내 먹는 거, 그 다음에 배달시켜 먹는 그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3가지 방법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현재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대표 상품들이고요. 밀키트로 시작을 해서 꼬막장, 그 다음에 여러 갈비, 그 다음에 B2B 향, 외식업장에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까지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투자라는 업으로 첫 커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를 할 때 항상 이 트렌드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에서 좀 다시 말씀드리면 정의는 딱 하나입니다. 10년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근데 우리나라의 요리라는 개념도 변화한 걸 보면 키워드는 딱 2가지예요. 편의성과 즉시성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할머니 세대인 1960년대를 돌이켜보면 그 요리라는 행동에 걸맞는 키워드가 종갓집 며느리의 손맛이라는 단어였어요. 고추장, 된장, 간장 같은 것도 다 담가 먹고 쌀도 직접 농사지어서 먹고, 그래서 재료를 획득하는 시간이 약 6개월, 그 다음에 소스를 만드는 시간도 한 6개월 정도 되는 자급자족의 시대에서 이제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가 되면서 이제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께서 사업 보국이라는 일념하에 CJ 제일제당을 만드시면서 또 여러 가지 이런 양념류 등은 이제 다 사먹는 시대가 왔고, 그럼 이제 요리라는 시대는 유통이 바뀌었어요. 마트나 슈퍼나 이런 신유통이 생기면서 장을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에 봐서 집에서 1시간, 1시간 반 정도의 조리 시간이 걸리는, 즉 엄마의 손맛이 중요한 시대가 1990년대에서 2000년대입니다. 2000년이 넘어가면서 시대가 또 바뀌었습니다. 이제 요새 화두는 이커머스잖아요. 이커머스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특징은 딱 2가지예요. 즉 편리함, 그러니까 쿠팡을 왜 사용합니까? 편하고 빠르게 오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장 보는데 15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이 오는 것도 뭐 이길 배송에서 새벽 배송, 적시 배송까지 내가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장소에 쇼핑을 하면 다 갖다 주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서 HMR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즉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드리면 이커머스 시장의 이커머스 온라인 커머스 소비자들의 특성은 딱 두 가지입니다. 편의성과 즉시성을 추구하는 사람. 그럼 그분들이 성장하면 당연히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10분에서 15분이 걸려서 쇼핑을 했는데 내가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걸려서 요리를 한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특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HMR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돼요. 근데 그 HMR 시장에서 저희 프레시지는 신선 HMR 시장에 집중을 하는 기업입니다. 저희는 HMR 시장을 3등분으로 나누면 뭐 비비고 피코프로 대비되는 그 마이크로웨이브를 통해서 데펴 먹을 수 있는 R2H 상품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샐러드, 반찬, 김치처럼 바로 먹을 수 있는 레디 투 이트 상품군이 있고,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레디 투 쿡 상품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임직원들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건 이제까지 프레시지가 걸어온 길 하나하나에 항상 대한민국 최초란 타이틀을 붙었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 시장을 만든 장본인이고, 그래서 저희는 R2C에서 R2E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프레시지는 왜 R2C와 R2E에 집중을 했는가? 저희가 오늘 토요일 아침에도 주요 임원들과 회의를 잠깐 하고 왔는데 이제 그런 소리를 했어요. 저희는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언더독이 탑독을 이기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탑독이 있지 않는 시장, 신시장에 들어와서 시장의 문을 열던가, 아니면 탑독보다 피터트리 말하시지, 그러니까 10x잖아요. 10배 좋은 제품을 만들던가.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장을 연 전략은 밀키트 R2C라고 하는 시장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를 헤쳐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망할 뻔도 했는데 아무튼 지금 잘 됐으니까. 아무튼 손을 대지 않는 R2C 시장에 아무도 개척자가 없었던 R2C 시장에 손을 댄 이유는 딱 두 가지였는데요. 그 첫째가 아까 제가 온라인 소비자의 특징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편리성과 즉시성을 추구를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결국엔 다 마이크로웨이브 돌려서 먹는 거 아니야? 저도 2014년, 15년에 사업을 구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86년생이고 이 드래곤볼이라는 만화를 보고 자랐어요. 드래곤볼 혹시 아시죠? 거기서 손오공이 막 싸우잖아요. 마인부랑 싸우고 막 싸우다가 많이 다쳐요. 그러면은 완벽한 대체식을 먹습니다. 선두라고 하는 콩을 먹는데 그럼 상처가 싹 나면 더 세져요. 우리가 말하는 간편함과 즉시성이 추구된 완벽한 뉴트리션 밸런스가 맞는 대체식이 선두인데 14년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오케이, 10 years from now, 10년 뒤에 선두가 나왔다 치자. 그럼 사람들이 밥을 안 먹을까? 안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메가 트렌드가 아니고 인간의 본성을 벗어난 거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 먹는다는 행동에는 맛있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편리성과 즉시성을 추구하는 이커머스 시장으로 갔지만 그렇다고 맛있는 걸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본성이 없어질까?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럼 이커머스가 됐으니까 10분에서 15분 안에 쇼핑을 하는데 10분에서 15분 안에 요리를 할 수 있는 프로덕트가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밀키트의 이커머스의 존재 이유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커머스 시대가 점점 발해오면서 마트에서 파는 원물 시장은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쿠팡으로 양파나 대파를 잘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절단 대파는 사시죠. 하여튼 그게 첫 번째였고, 둘째로 저희는 항상 테일윈드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시장에서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할 수 있을까를 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제 저희 어머니도 쿠팡을 쓰시거든요. 근데 그 말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이커머스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층, 그러니까 뭐 중학생 이하는 구매력이 없으니까 그걸 별 타는 적이 없고, 또 너무 고령자는 어차피 소비재 시장 400조에 속하지 않으니까 결국 저희 어머니까지 쓰면은 거의 모든 사람이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2018년에 그런 시장이 왔습니다. 그때부터 중요한 건 뭐죠? 사람들이 얼마나 쿠팡에 자주 들어갈 것인가, 사람들이 얼마나 SSG에 로그인을 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얼마나 롯데 슈퍼 앱에 접속해야 되는가, 즉 빈도수의 싸움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이커머스가 빈도수의 싸움으로 간다는 건 결국 이 셰프 라이프가 짧은 휴지나 생수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매일매일 들어가서 사야 되는 신선식품을 플랫포머들이 원하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HMR 카테고리 중에 R2H는 탑독이 너무 많아요. 수조업짜리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R2나 R2C는 보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나 그렇게 큰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에 우리가 들어가면 명분 있고 앞으로 시장 테일링도 좋고 우리가 잘만 하면 유니콘이 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9월에 시작된 국내 밀키트 시장은 2019년 약 1,000억 원 정도로 돌파를 했고 올해 약 1,500억에서 1,800억 정도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밀키트 출하량도 2018년 1월에 약 월에 4,000키트 정도에서 그 3월 기준으로는 약 월에 60만 키트, 4월, 5월 기준으로는 반찬까지 하면 한 100만 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현재 국내 밀키트 시장의 마켓 쉐어는 저희가 2010년 초 기준으로 한 65%였는데 제가 최근에 용인 공장을 가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캐파가 안 돼서 못했던 그런 물량들을 쳐내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거의 전 채널에서 몇몇 채널을 제외하고는 한 95% 이상 저희가 마켓 쉐어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일부 빅 채널에서는 한 70에서 75% 정도의 마켓 쉐어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밀키트로 이렇게 쭉 성장을 했죠. 월 100억 이상의 성장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럼 밀키트의 소비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됐습니다. 결국엔 집에서 직접 조리를 하는 사람의 그 양파와 대파를 대체한 게 밀키트였으니까 그 조리를 하던 사람은 결국 저희 어머니나 아니면은 저희 같은 1인 가정이거든요. 그분들은 저희 샐러드나 도시락 많이 먹잖아요. 그 시장이 제조공장이 똑같고 소비자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확장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R2E 시장까지도 쭉 내려오고 있어요. 이따 더 설명드리겠지만 또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밀키트의 소비자가 요리를 하는 소비자인데 요리를 데일리 매니토리하게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지? 음식 점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식 점주들의 그 언맨 니즈를 저희가 해결해주는 서비스도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 고객 내 확장 전략에서는 카테고리를 다변화했더니 또 다른 솔루션이 보이는 거예요. 현재 마트 상황이 안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겠죠. 쿠팡이 매출액이 이마트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3월에 일시적이긴 했지만 국내 전체 소비재 시장 중에서 온라인 페네트레이션 레이트이 드디어 40%를 한번 찍었어요. 그러면 마트는 어떻게 되죠? 마트의 객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4월에 보복적 소비로 인해서 잠깐 올라왔다가 5월에 정부 재난금이 다 풀리면서 동네 상권으로 다 하고 마트가 한 번 더 죽고 있어요. 그래서 마트의 객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 그 내부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기존에는 반찬 매대, 김치 매대, 양념육 매대에서 그 판매원들이 다 김치를 비비고 있었죠. 양념육을 비비고 있었어요. 그렇게 30년을 장사를 해온 업체들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근데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의 주된 시장은 온라인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규모에 갖췄어요. 그래? 저 매대 우리가 셋으로 합쳐. 매장 장사의 힘든 점은 일단 그 매장 오퍼레이션 중에는 다 사람을 써야 되니까
평균적으로 2.5명이 들어갑니다. 근데 객수가 감소하면 당연히 매출 감소하고 결국 그 고정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구조적 한계점을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많이 문제인데 저희가 매장 하나 합쳤어요. 근데 뭐 반찬김치 양념을 따로 파나 한 번에 파나 뭐 사람 2.5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구조적으로 저희는 유리한 비즈니스 하면서 근데 핵심은 이게 아니라 저희가 여러 유통망 임원진들과 회의를 많이 합니다. 근데 답은 나와 있어요. 마트가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트는 앞으로 돈을 버는 물류 창고가 돼야 됩니다. 그 말은 마트에 오는 사람들한테만 물건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마트는 소비자에 좀 더 가깝게 포지션이 되어 있는 마트 하나당 4만 개의 SKU를 가지고 있는 물류 창고거든요. 거기 있는 걸 바로 픽백을 해서 소비자한테 쏴야 돼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지금 정부 규제나 문제가 있지만 결국 그 상품 와이즈로 보면 온라인에서 팔 수 있는 상품들이 진열이 돼 있어야 픽패큐가 바로 집어서 오프라인으로 소비자들을 배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트에 들어간 이유가 일단 구조적으로 저희가 위에 있는 비즈니스이기도 하지만 둘째로 업사이드를 더 누릴 수 있는 마트가 상생할 수 있는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직접화 매장이라는 걸로 이마트에 80개 정도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밀키트의 마켓시어가 이미 80%가 넘었어요. 그러면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더 많은 플레이어가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미 머저리티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새 많이 협업하는 게 스타트업들이에요. 상장사인 푸드나무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테이스티나인, 윙이 그리고 푸켓, 안에이시켓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밀키트를 막 만들어드려요. 그래서 시장을 성장시켜. 그러면서 저희 내셔널 브랜드 위주로 성장을 하다가 최근에는 PB 사업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사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결국엔 이커머스 시대에 맞는 식품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그 고객 내에서 확장을 해보니까 말씀드렸듯이 고객은 누구인가? 고객 음식하는 사람이고 그럼 음식 전주구나 라고 했는데 저희 공장이 원래 인천에 있었어요. 근데 인천에 자주 가는 콩나물국밥집이 있었습니다. 콩나물국밥집 사장님한테 근데 콩나물국밥집의 특징은 점심 장사는 잘 돼요. 근데 저녁에 콩나물국밥 잘 안 먹으러 가잖아요. 거기 인건비 타고 있고 임차를 타고 있고 이런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특징이 한정된 시간에 그러니까 메뉴의 특성 때문에 거기서밖에 매출을 많이 못 내는 특성이 있는데 요새 외식의 온라인화를 뭐라 그러죠? 배달이라고 그럽니다. 외식의 이커머스가 성장을 하면서 이제 버추얼 스토어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밀키트의 핵심은 라면만큼의 간편함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 친한 콩나물밥 사장님 찾아가서 사장님 저희가 배달 민족에다가 이 스테이키시라는 것도 파드리고 전화만 오면 이거 프라이팬에 조리상 팔아보세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장님 매출이 1,000만 원에 오른 거예요. 그러면 그 사장님은 이제 생존 가능한 자영업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시장을 한번 쭉 봤더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식품 시장을 약 200조라 그래요. 장보기 시장 100조, 매식업 시장 100조. 그 매식업 시장 100조는 약 17%의 프랜차이저들과 나머지 83%의 넌 프랜차이저, 그러니까 맘앤팝 스토어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시장이 좀 심각하긴 한 게 우리나라에 약 80만 자영업자가 근 100조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7만 8천 개가 매년 사라지고 18만 3천 개가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연간 턴오버 레이시 20%가 되는 인더스트리예요. 엄청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자영업자 시장의 그런 서플라이 사이드는 어떻게 될 거냐? 저희는 더 증가한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자영업자의 대표적인 게 치킨집이잖아요. 치킨은 엄청 잘 뒤에서 하는 게 아니라 퇴직하고 돈을 벌어야 하니까 경기 수익이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서플라이 와이즈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디맨드 사이드에서 외식업이 증가하니까 우리나라 인구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플랫 혹은 감소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늘어나니까 개별 자영업자의 매출액과 프로핏은 더 줄어들겠죠. 아까 제가 17만 8천 명이 매해 힘들어진다고 했는데 그분들의 목표는 월에 500만 원을 버는 겁니다. 자기 인건비를 포함해서. 그게 안 되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서는 솔루션을 제공하면 그분들과 같이 성장할 수 있겠다 라고 시작해서 저희가 외식업 레스토랑이 현재 약 200개 정도 되는 점포에 이런 브랜드와 밀키트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프랜차이저는 왜 못 들어가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프랜차이즈가 치킨집이잖아요. 치킨집은 대표적인 저녁 장사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요새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자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게 낚시 채널이래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치킨집 사장님들이 점심에 나오세요. 나와서 장사 안 되잖아요. 낚시를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소비자를 낚아야 되는데 그냥 낚시를 보고 있어요. 그게 비비큐나 BHC나 교촌이나 이런 빅 프랜차이저들한테도 매우 큰 허들입니다. 근데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자신의 브랜드를 훼손시키면서 멀티 브랜딩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의 IP를 활용해서 치킨 업체가 가장 할 수 있는 게 뭐죠? 점심에 치밥이잖아요. 치밥. 그 다음에 샐러드를 밀 샐러드 형태로 만들어서 한 끼를 간편하게 먹는 그런 솔루션들을 저희가 이런 프랜차이저들한테 제공을 하면서 이 밀 솔루션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 이런 개인 점주와 프랜차이저들을 바탕으로 급격하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럼 이 비즈니스가 계속 크고 크면 우리는 뭐가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배달 상권을 쪼개보면 1.5km 반경으로 5천 가구 대상으로 쪼갰을 때 약 1680개의 화이트 스팟이 있고 그러면 저희는 띠오컬리 1680개의 버추얼 스토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인앤아웃버거를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일단 청담동에 일단 크게 플래그 주소를 내고 근데 저희는 밀키시잖아요. 인앤아웃버거 만드는 거를 라면만큼 간편하게 만드는 데는 없지 않으니까 이미 장사하고 계시고 야 그러면은 빅 브랜드를 가져와서 이렇게 계속 좋은 브랜드들을 배달화 시키면서 우리가 프랜차이즈가 될 수 있겠네? 라는 상상도 현재 해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저희는 그 업체예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칼과 도매를 없앤 업체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평균 연령도 30대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볼까? 라고 하면 저는 항상 그래요. 그래 해봐. 해보고 안 되면 될 때까지 해. 또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지. 근데 그러다 보면 사업의 성장의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끊임없는 트라이얼 앤 에러. 대신에 처음에 스케일 작게 시작해봤다가 이게 성공하면 그걸 계속 스케일업 시키는. 저희 회사에는 부서를 그렇게 나눠요. 제로 투 원이 있고 원 투 텐이 있어요. 제로 투 원은 계속해서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별짓 다 해요. 막 냉동 자판기로 뭘 막 하겠대. 그 다음에 뭐 주방을 혁신해서 막 로봇도 만들고 이상한 짓을 하는 제로 투 원 파트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가 certain 레벨을 빚을 하는 순간 원 투 텐으로 가는 거죠. 이런 문화가 형성됐을 때 비즈니스라는 건 정말 인피니트하게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걸 제가 지난 5년간 배웠고 두 번째로 저희 매출이 2016년에 제가 창업하고 1년 동안 정말 아무도 못하면 7천만 원을 했거든요. 17년에 15억, 18년에 뭐 자회사 포함하면 330억, 19년에 뭐 자회사 포함해서 그냥 1,000억 했습니다. 올해는 한 3천억 정도는 돌파 가능했어요. 그러면서 직원 수도 뭐 별도 기준으로 152명이지만 이제 한 500명 넘겼고 5월 기준 한 1,000명이 넘는 기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일이 시작됐습니다. 잠깐 각색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가 저 원래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나오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투자로 에코티 데트에서 한 2천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 수많은 투자자들의 한 분이 대표님 가서 강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 가지 못합니다. 아니 거기 가면 스타트업에 지원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서 리크루팅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사업의 핵심이 두 가지라고 있거든요. 저는 워렌 버핏의 팬인데 버핏 형이 그랬어요. 사업은 두 가지를 잘하면 돼요. 첫째가 레이징 캐피탈이고 둘째가 매니징 피플. 세 번째는 레이징 피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이렇게 하면서 성장해온 기업이니까 스타트업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저희가 아마 유니콘 15번째 못 가서 한 30번째 안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로켓은 이미 이렇게 했으니까 많은 지원해 주시면 더 같이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뭐 글로벌 컨설팅 펌에 있었던 분들도 꽤 많고 뭐 프라이빗 에쿼티에 있었던 분들도 많고 뭐 나름 인더스트리 엑스퍼티라고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욕심이 되게 많은데 사람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인재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나중에 저한테 명함 달라고 하시면 드릴 테니까 입사 지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